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뭉치 양설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찬구입니다. 사부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죠. 이 사부님 강의가 재밌어요. 뭐 또 나름 이제 또 경제가외라고 또 직접 이제 그 고객분들한테 비자 가입비를 받으시면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러 가지 경제 내용들을 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누가 저 돈 내고 저런 거 들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물고기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 투자라는 거는 그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있는 건데,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남이 야 이렇게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라고 그러면 못 기다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 핵심은 변동성을 견디는 힘인데, 그 변동성을 견디는 힘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사부님의 강의, 경제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 이제 머니스토리 TV도 이 대중들한테 좀 알아야 된다. 맨날 모르면 당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제는 그 사물 인터넷, 산업혁명 4.0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 시간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이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방송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예, 오늘은 그 사물 인터넷이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정의와 이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을 그러면은 실제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 어떤 비즈니스 분야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뭐 종목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 6개 정도 분야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좀 큰 트렌드, 이런 숲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숲 안의 나무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의 어떤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면은 먼저 사물 인터넷을 먼저 한번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사물에 센서를 다 달아요. 그래서 이 사물에 센서를 달아서 이 사물들이 통신 기능을 갖게 되고, 이 통신 기능을 사물과 사물이 서로 통신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이 통신들을 빅데이터에 모아서 그래서 이 사물들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개입이 없이 그렇게 적절한 의사 결정까지 내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사물 인터넷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물 인터넷은 1999년에 MIT 대학의 케빈 애시턴 교수가 처음 제안을 했고 발전을 거듭하다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된 이후에 이 미국과 유럽의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금융위기를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교역을 확대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물과 사물이 이 센서를 달아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이 교류한 거를 빅데이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크게 4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사물에 센서를 달아서
정보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종사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뭐 있을 텐데 이 사물에 센서를 달고 정보를 인지를 하고요. 그러면은 각각의 사물들이 이 정보를 인지한 거를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려고 하면은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들이 있을 텐데 네. 이 네트워크의 정보를 서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로 보낸 데이터를 빅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연관된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또 비즈니스 기회들이 또 여기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빅데이터에서 분석한 거를 가지고 다시 사물한테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물이 이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수행하기 위한 또 단말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최종적인 단말기가 아마도 이제 로봇이 될 겁니다. 이 로봇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갖춘 그런 최종적인 단말기까지 이런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독보적인 리딩 컴퍼니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해외 투자, 미국의 기업들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서 요즘 우리가 이제 직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주식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직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 또는 일부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물 인터넷의 센서, 네트워크, 빅데이터, 단말기의 리딩 컴퍼니는 뭐 내 자산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좀 투자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네. 뭐 굳이 뭐 개별 종목이 쉽지 않다면 관련된 종목을 묶는 ETF도 괜찮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TF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런 사물 인터넷의 구성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의 이 광범위한 이런 인터넷 영역은,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사물들, 좀 모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사물 인터넷에서 만물 인터넷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를 하는 건데, 네. 이 사물과 사물을 통신 기능을 부여를 해서 인터넷으로 묶겠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러면은 이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사물과 사물을 통신 기능을 부여를 해서 거기에 네트워크로 협업을 하고 네트워크로 협업한 거를 가지고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빅데이터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가상의 저장 공간인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이 클라우드에서 다시 로봇을 중심으로 한 이런 단말기에 명령을 내려서 스스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최적의 어떤 명령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 이게 지금 1차적인 사물 인터넷이고요. 이 사물 인터넷에 이제는 사물이 아니라 식물한테도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능을 부여를 하고요. 동물한테도 스마트 디바이스 기능을 부여를 해서 모든 만물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만물 인터넷. 그래서 이거는 IoT가 아니라 IOE 해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런 것까지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세상이죠. 어쨌든 뭐 시스코에서 향후 20년 동안 진행될 그런 이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2010년경을 지나면서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한 연결 수는 약 70억 명 내외 정도 되는 그런 인구수를 지금 추월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2020년경에는 약 500억 개 이상의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네트워크의 연결의 증가는 GHR 즉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은 50%가 넘는 그런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이런 저성장의 어떤 돌파구로서 50% 이상 연평균 성장하는 이런 산업이 굉장한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 그러면은 이런 광범위한 그런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비즈니스 이 모델들을 한 6개 정도만 오늘은 제가 한번 추려서 그러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6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개별 기업들 또는 뭐 펀드 이런 쪽의 종목을 어떻게 피킹해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나라가 그 이 스마트 기기 그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 하드웨어 네. 그리고 이 가정의 여러 가지의 이 가전 제품들 이쪽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전자 기업들이 제일 먼저 비즈니스 모델로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그 모델로 꿈꾸고 있는 게 스마트 홈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로 스마트 홈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스마트 기기하고 TV, 냉장고, 로봇 청소기, 세탁기, 뭐 보안 등 이런 가전 제품을 쌍방향으로 연결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컴퓨터가 전기밥솥을 작동을 시키고요. 또는 냉장고가 전자레인지를 작동을 시키고 또는 컴퓨터가 에어컨을 돌리고 뭐 이런 시스템이 스마트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스마트홈 관련된 가전기업들 그리고 가전기업과 관련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쪽에서 지금 당장 좀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IoT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이 시장은 뭐 부가가치가 이렇게 이제 높지는 않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이 모델로 스마트카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가장 큰 그런 시장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그런 IoT의 모델이 아마 스마트카 시장일 거예요. 이 스마트카를 둘러싸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 그리고 합종 연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뭐 대표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대표적인 IT 기업들 그리고 이 IT 기업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서로들 엄청난 그런 경쟁들을 벌이고 있는데 이 스마트카 인간 없이 인간을 이 거리의 제약으로부터 제거해 주는 거 이런 스마트카가 결국은 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 그러니까 이 스마트카를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은 아주 다양한 인간을 닮은 그런 로봇으로 진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트카 이 시장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IoT 비즈니스 모델로 큰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중에 제일 선두 업체를 꼽으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저는 지금도 구글은 우리가 이제 직구로 해서 아주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금액 정도는 뭐 구글 매출 정도라도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한테 주식을 가지고 증여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주식을 사서 주는 것도 뭐 좀 뭐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이런 스마트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뭐 구글, 또 뭐 시스코, IBM 이런 그 이 회사들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글의 무인 자동차, 이 구글의 이 무인 자동차는 주변의 사물과 통신하면서 네. 자동 운행하고 자동 주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구글의 이 무인 이 스마트카 이 시스템이 여기에 아주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스마트카와 관련된 그런 이 구글의 그 이 무인 자동화 시스템 이거는 조금만 변화를 주면은 여기에 나는 기능을 조금 추가시킨다라고 하면은 무인 비행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달리는 거 뿐만이 아니라 뭐 실내에서도 무인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얼마든지 구글의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아마 규모가 큰 그런 사물 인터넷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시장보다는 스마트 카 시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시장이다. 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도 보면 스마트 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가전제품은 잘 안 바꾸잖아 사람들이. 예.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좀 스마트했다고 바로 바꾸지 않잖아요. 냉장고가 좀 고장이 나고 엔진 소리도 좀 나고 이래야지 바꾸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스마트 홈 시장보다는 스마트 카 시장이 좀 더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제1 큰 기업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제일 크고 그 뒤를 현대차 예. 그룹이 따라가고 있는데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어느 기업이 더 살아남고 큰 회사가 될 것인가 라고 보면은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 그룹이 생존을 하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분들, 대학생들한테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게 좋을까요? 뭐 현대차에 취직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면은 저는 망설임 없이 현대차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현대차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예. 중국에 또 많이 또 격차가 따라잡혀서 쉽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위에 있다. 사는 모델적으로 봤을 때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즈니스 이 모델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좀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당장 이제 좀 돈이 될 만한 걸로 해서 아까 이제 스마트 홈하고 스마트카 시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헬스케어는 꿈을 먹는 그런 IoT라고 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의료와 ICT를 융합 활성화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시장 그리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이제 핫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는 끝나지 않았다. 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여전히 우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펀드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오 헬스케어는 꾸준히 그 일정한 비중을 가져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뭐 일시적인 그 유행, 패션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료와 관련된 욕구들이 커지게 될 텐데 그 분야도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네. 셀프케어, 그러니까 자가 뭐 치료 또는 이 원격 진료 또는 뭐 예방 치료, 그다음에 비만 측정 및 관리, 그다음에 뭐 숙면, 뭐 스트레스, 뭐 이런 뭐 측정, 그다음에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 이 비즈니스 이 분야는
역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조금 후발주자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전할 만한 그런 이 분야의 기업이고 여기에 우리의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세계 시장에 좀 경쟁에 그래도 이제 발 맞출 만한 그런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뭐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뭐 한 6, 7만 원 가던 게 거의 한 10배가 올랐죠. 뭐 한 60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아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런 이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분야도 우리는 아까 이제 여기 하나하나 뭐 스마트 헬스케어를 포함을 해서 피부 미용까지 포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그리고 투자에서도 펀드에서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뭐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네 번째 비즈니스 이 모델로 해서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이 유틸리티 쪽과 관련해서 유틸리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지금 현재 가장 비즈니스 모델로 효율성이 높은 게 전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는 사물 간의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효율적인 전력 관리를 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원자력이 효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 원자력이 여러 가지의 그런 이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화력 발전소가 또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뭐 풍력이라든지 또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전력이 그 소규모로 만들어진 이런 전력들을 통신 기능을 부여를 해서 효율화시키는 거 이런 스마트 그리드의 모습은 이쪽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 부분 경쟁력을 지금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틸리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력망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뭐 전자식 전력 연계를 포함한 이런 이 전력의 어떤 통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스마트 이 유틸리티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관심을 가질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상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정부가 이 공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등락이 아주 심하지 않은 또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물 인터넷의 비즈니스 모델로 사물 인터넷과 유통을 결합시키는 뭐 스마트 유통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유통의 패러다임은 상품을 얼마나 파느냐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이제 하고 있다고 아마존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마존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대쉬 시스템을 활용한 상품 구매. 그래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뭐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뭐 배송을 포함한 이런 시스템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사물 인터넷과 유통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점 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그런 이 사물 인터넷과 유통의 결합
이런 분야도 우리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으로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 뭐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이 장외 기업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주식을 사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 뭐 저는 쿠팡을 아주 우리나라의 이 아마존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번째로 좀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게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사물 인터넷. 스마트 시티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해외의 경우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국내는 인천 송도에서 공공부문과 행정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그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런 이 비즈니스 이 모델도 이 공공 서비스를 굉장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이 향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코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약 500억 개의 사물이 통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을 아마 이 정도 단계까지로 시스코는 보는 것 같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고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스코는 하는데 2020년까지 뭐 한 10여 년간 약 19조 달러 우리나라로 뭐 2경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스코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뭐 기업 부분에서 또는 공공 부분에서 뭐 자산의 활용도를 개선시키고 노동력을 효율화시키고 뭐 공급망과 물류 분야를 개선시키고 추가 고객을 확보하고 혁신적으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부가가치의 창출들 이런 분야가 사물 인터넷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국내 기업은 아직까지 국내 기업은 지금 이 사물 인터넷 IoT의 혁신 주기 중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의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부여하는 단계에서 물론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을 텐데 살아남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3배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씩 아마 주가가 오르게 될 겁니다. 그치. 아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 최근 한 2년여 동안에 한미약품도 시총 규모가 작은 회사가 아닌데 한 10배 정도가 한 2년여 정도에 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IoT 혁신 주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에 센서를 달아서 정보를 인지하는 것과 관련된 쪽에 종사하는 기업들 또는 이렇게 인지한 정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 쪽에 종사하는 기업들 그리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걸 다시 그거를 단말기에 수행 명령을 내려서 실행하는 단말기 기업들 이런 것들이 국내에 지금 현재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로 해서 이 매출액 증가율도 높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퍼가 반드시 낮은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적절한 그런 이제 퍼를 고려해서 한번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이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직접 투자나 또는 펀드와 관련해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좀 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변화를 시키고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지속적으로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대우증권 자료구나. 그래서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청취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도록이면 매출이 크면서 파가 낮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에 나눠서 했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핵심 중심의 사물 인터넷이 있다. IoT가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돼서 좀 실질적으로 좀 투자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4가지 구성 요소를 보고 각 관련돼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기도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 성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내일 어떻게 돼요? 빠질 것 같아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에만 관심이 있죠. 그걸 알면 누가 또 답을 볼지 그런 사람들이 뭐 다 방송하고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좀 크게 봅시다. 크게 보시고 제발 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요.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변화,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장성에 집중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든지 우리 사부님한테 질문하실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답변을 드리면 쌩까지 마세요. 너무 쌩을까? 그러면 저희 솔직히 제 답변 그런 거 하다 보면 이게 멘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의죠, 예의. 그래서 좀 사부님한테도 좀 감사의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강의가 이게 공짜로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받아서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사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다.